파킨슨 병에서 수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한 5% 내지 1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1차로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로서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아주 극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해서 인생 역전이라 할까요? 그런 경우까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지루하시기 때문에 우선 수술한 환자들 실제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수술장에서 수술한 모습입니다. 손 떨리는 환자거든요. 이 손 떨림이 이제 주증상인 환자입니다. 이 수술장에서 바로 저렇게 이제 증상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이 느리고요. 이 정상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이런 종종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이제 손이 흔들리질 않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손발이 뒤틀리는 이상 운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에 이제 표정이 없고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팔다리가 꼬이는 거죠. 이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걸음걸이는 좋아졌는데 팔은 이렇게 제멋대로 움직이죠. 팔다리가. 계속 이렇게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동작도 훨씬 빨라졌죠.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 훨씬 빨라졌지만 비틀립니다. 이제 약을 드시고 약 먹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지나면서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동작이 느려져서 비틀리는 증상은 없어졌지만 걸음걸이도 다시 나빠졌고요. 이렇게 자세 유지도 잘 안 되고 방향 전환이 굉장히 느리고 보폭이 이렇게 짧습니다. 이건 수술 후입니다. 동작이 빨라졌고요. 손 비틀리는 건 없죠.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졌고요. 손도 이렇게 잘 흔들립니다. 약을 안 먹은 상태죠. 수술하고. 이 자세 유지하는 평형 감각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 환자인데요. 이분 이제 수술 전 동작이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혼자서 못 일어나세요, 이렇게. 혼자서 못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축해서 일으켜서 이제 걸으시라고 그랬더니 지팡이 짚고 이렇게 종종 걸음을 이제 간신히. 지금 이제 최대한 빨리 걸으시는 겁니다. 이분으로서는. 물론 이제 약물 치료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손 동작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사실은 이분은 이제 원래 오른쪽 다리는 원래 당뇨 때문에 의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걸으실 수 있고, 지팡이 안 짚고도 이제 걸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이렇게 이제 떠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코에다 이제 갖다 대는데 이렇게 떨리죠. 왔다 갔다 하죠. 정확히 못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드시라고 그랬더니 컵을 저렇게 대면은 이 뚜껑이 없는 컵이 다 엎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씨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름 이렇게 삐뚤삐뚤 쓰시고요. 이건 수술 후입니다. 이게 없어졌죠? 떨리는 게. 자, 이제 손가락 코에다 갖다 대시는데 뭐 비교적 잘 하십니다. 아직 조금 떨긴 하지만 수술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는 것도 훨씬 안정적이 됐고요. 동그라미 그리는데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들 중에서 몇 분을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분은 수술 받은 방법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쓰던 방법이죠. 90년대까지 쓰던 방법으로서 머릿속에다가 전극을 집어넣었고 뇌세포 일부를 이제 열을 가해갖고 전기를 줘서 그 뇌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좀 오래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분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수술은 이 뇌심부 자극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뇌심부 자극술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서 앞에 강의에서 이원영 교수가 얘기를 했겠지만은 파킨슨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약제는 레보도파라는 약제죠. 레보도파라는 약제는 1960년대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사실은 1960년대 이전에는 파킨슨병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치료다운 치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보도파가 가장 혁신적인 60년대 혁신적인 치료였고, 그 다음에 약 40년 정도가 지난 21세기 2000년대 초에 레보도파만큼 혁신적인 치료가 이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보도파 1960년대에 도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은 치료 방법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레보도파 도입되기 전에 수십 년간은 치료 방법이 실제로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이제 보급된 이 뇌심부 자극술이 두 번째로 그렇게 레보도파에 이어서 가장 혁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의 뇌라는 거는 결국 일종의 아주 복잡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전기 회로가 고장이 날 수가 있죠. 연결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제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에 이 머릿속에 특정 부분, 요거는 이제 뇌 속의 일부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적인 활동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전기적으로 활동을 측정을 하면 이렇게 활동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인 사람에서의 같은 부위를 측정하게 되면 이런 규칙적이고, 안정되어 있는 전기적인 활동을 보이죠.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활동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라디오 같은 걸로 본다 그러면은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죠. 라디오를 켰을 때. 그래서 이런 잡음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강한 자극을 주는 거가 이 뇌심부 자극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활동을 이거보다 더 강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건 억제가 되죠. 예를 들면은 아주 작은 소음이 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면은 작은 소음은 우리가 못 듣게 되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적으로 잡음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잡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인데 이 시술이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된 거는 1987년도에 이제 처음 실험적으로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한 1999년에서 2000년경이고,
그동안은 이제 그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보급된 지 얼마 안 된 시술이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그 올해 봄부터는 그 굉장히 많이 그 수술 받으시는 증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뇌신부작용술의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그 약물의 효과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 약물의 효과와 같은 효과를 하루 24시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뇌신부작용술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킨슨병 초기에 약물이 아주 효과가 좋을 때 그때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이 호전이 되죠. 뻣뻣한 것도 없어지고 보행장애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움직임이 둔해지고 느려지는 거 그것도 이제 호전이 되고요. 손 떨리는 증상 뭐 손뿐만 아니라 팔, 다리 뭐 저기 머리가 떨리는 분도 있고 뭐 혀가 떨리는 분도 있고 뭐 온몸에 어떤 부위든지 간에 그냥 떨리는 증상인데 그런 거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투여량을 이제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신 상태에서 그 비슷한 정도로 증상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약을 그 적게 드셔도 그 비슷한 정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물 용량도 줄고 같은 용량의 약물을 쓰더라도 그 약물의 부작용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앞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약을 먹으면은 그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팔다리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 약을 드셔도 이제 수술 후에는 같은 용량의 약을 드셔도 그런 꼬이는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호전될 확률은 한 80% 내지 이제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술하고서 호전되는 거는 사실은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 뭐 그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죠. 어떤 수술이든지.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파킨슨병 환자가 이 수술에 적당한 환자를 골라서 했느냐가 이제 가장 그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수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법은 전부 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도 한 가지 동일한 기구를 어느 병원에서나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병원의 차이나 의사의 차이나 이런 거는 크지가 않고 가장 큰 거는 그 수술하기에 적당한 시점에서 수술하기에 적당한 수술에서 좋아질 만한 환자를 적절히 선택해서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률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 실제로 이제 기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전극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전극을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피부 밑으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피부 겉에는 나타나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기구는 그 마치 인공 심장 박동기랑 이제 거의 뭐 비슷한 건데 여기서 어쨌든 전기 신호가 나오고 여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호가 이 케이블을 타고 머릿속으로 가서 머릿속의 뇌의 특정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그 자극을 시켜주게 되면 그 부위에서 생기는 그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전기적인 잡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신부작용술의 적응증은 특발성 파킨슨병, 그러니까 파킨슨병, 그러니까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아닌 거, 그 앞에 이현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킨슨병 증상은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는 거, 뭐 외상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뭐 과거에 중풍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뇌종양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그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는 말고 그 파킨슨병,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되는 환자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초기에 약물에 대한 반응이 뚜렷이 있었던 분들, 약물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었던 분들은 파킨슨병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수술을 했을 경우에 성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물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지만 반응은 있지만 약물 사용에 따른 이 증상의 변동이 심한 분들, 그러니까 약을 드셨을 때는 뭐 아주 상태가 좋지만은 약균이 떨어질 때,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하루에도 이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몇 번씩 경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뇌신부작용술의 적응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효과가 있지만, 효과 있는 반면에 또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약물로 인해서 그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팔다리 꼬이는 거로 이상운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을 먹었을 때 뭐 구토가 심하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 용량을 더 올리고 싶어도 또 못 올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신부 자극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제 2차성 파킨슨증,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상이나 뇌졸중, 감염, 뭐 이런 다른 병들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파킨슨 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은 이 수술을 해서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 병이라도 치매가 심하거나, 정신과적으로 심한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경우, 증상은 전형적인 파킨슨병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썼었을 때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경우는 뇌신부 자극술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수술하고는 아무래도 다르죠.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의사들도 수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이제 갖는 거가 당연한 거죠. 특히 파킨슨병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서 많이 호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수술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수술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고요. 연세가 많으시면서 이제 뭐 다른 병들이 동반됐을 때 뭐 당뇨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뭐 콩팥이 나쁘다든지 이런 심각한 몸의 다른 장기가 심각하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술이 이제 어렵게 되겠고, 뭐 연세가 70이든 80이든 일반적인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은 연령 자체는 뭐 수술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원래 파킨슨병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이 뇌신부 자극술하는 기구를 잠깐 소개드리면 이 기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 손이니까 이 사이즈가 되게 요 정도. 그래서 뭐 요 폭이 5cm, 그 다음에 요거 두께가 한 1.3cm,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고요. 거기 요 쇄골이라고 그러죠. 빗장표 밑에, 가슴 피부 밑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전극이고요.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밑으로 연결이 되고, 이 안에는 인공심장 박동기와 유사하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칩은 결국은 이 뇌신부 자극술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 칩이 여기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기계로 이 전기로 자극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자극하는 위치, 그다음에 자극하는 전압, 주파수, 그다음에 뭐 증상이 심할 때는 이거를 켰다가 밤에 주무실 때 같은 경우는 좀 뭐 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수술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뇌조직을 파괴를 하지를 않는 거고, 그러니까 설사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냥 이거를 빼버리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원 상태, 수술 안 한 상태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수술을 할 때 뭐 비용이나 수술을 받으면서 고생한 거 그런 부분을까지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술을 해서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예전 수술에 비하면 훨씬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줄 수가 있죠. 예전에 뇌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일정 부위에 도달하면 그냥 뇌세포를 열을 가해서 죽여 없애는 거기 때문에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뭐 나이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환자에 따라서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률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수술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이 컴퓨터하고 요게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갖다 그 피부 위에다 갖다 대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래서 그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보고 증상이 좋아지는 거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환자에서 가장 적합한 상태에 전기 자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 그 정위 기구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부착을 합니다. 이거는 그 수술할 때 이제 수술하는 위치를 저희가 정확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MRI 시트를 찍고 그 다음에 수술실로 환자를 옮겨서 국소 마취하에서 이 머리뼈에다 이제 구멍을 뚫는데 이거는 한 1.5cm 정도 되는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좋은 치료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뇌를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그 전극을 집어넣어서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보면서 그게 실제로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그 전기 자극을 해서 증상이 좋아질지를 저희가 수술장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극을 집어넣고 시험 자극을 해서 실제 증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신호 발생기까지 이제 다시 집어넣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전극 집어넣는 과정하고 그 신호 발생기 집어넣는 과정하고 그래서 대개 양측으로 하게 되는데 시간이 뭐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전신 마취에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실제 수술 과정입니다. 이 환자 머리에 이제 이걸 요 쇠로 된 틀을 이제 정위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소 마취를 하고 이제 이 머리 뼈에 바깥 부분에다 이제 고정합니다. 이 핀이 머리 속에 뇌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겉에 고정되는 거고요. 이렇게 CT나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CT나 MRI 찍어서 이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보면은 요 부분이 주로 이제 파킨슨 병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상에서 이 정확한 위치, 우리가 전극을 심어줘야 될 위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치료 부위를 선정해서 했을 때도 되게 우리가 원래 가장 적합한 치료 위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오차가 나는데 이게 한 3mm 정도까지 납니다. 근데 이 3mm 정도 오차가 나면은 사실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그 전기자극을 했을 때 안 좋은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mm 정도 오차에 이제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 전극 측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장에서 이 가느다란 전극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 부위에 따라서 이 나오는 전기 신호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지도로 만들죠. 근데 실제로 그 뇌에서 이 부분,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이건 실제 머릿속에서 보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위죠. 그래서 여기 요 노랗게 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보통 저희가 이 전극을 심어주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 최대 직경이 10mm가 안 됩니다. 1c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거두기 어렵죠. 그래서 이 수술에서 허용되는 이제 오차 보면은 1mm 이내로 그 오차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원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1mm 이내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미세전극 측정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전극 측정이라는 방법도 그 종래에는 90년대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는 별로 뭐 거의 이용이 안 됐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 뇌 심부 자극술을 할 때는 이 미세전극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거의 기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머릿속에 전극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양쪽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해 있고요. 이 빗장뼈 밑에다가 두 개의 신호 발생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분인지 안 될 만한 분인지. 그거는 외과 의사가 수술 실력이 좋다고 해서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잘 될 만한 환자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 강의하셨던 이원영 교수처럼 파킨슨 병을 전공으로 하고 파킨슨 병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가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충분히 약물
투여를 해보고 평가를 거친 환자 중에서 진단이 파킨슨병이라고 확실한 환자, 2차성 파킨슨증이 아니고 특별성 파킨슨병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환자들을 이제 골라서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을 정도 증상이 심한 분들이 이제 수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수술의 성공을 결정하는 뭐 거의 90% 이상 수술의 성공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런 기구를 장착하고 MRI, CT 찍고 그 다음에 그 수술장에서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전극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극 발생기를 이제 전신마취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전기 자극에 의한 치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단 수술 상처가 다 아물고 환자가 이제 수술하면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죠.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회복이 된 후에 뭐 한 1, 2주 후부터 이제 실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면서 그 환자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자극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수시로 그 환자에 가장 적합하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그 현재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뭐 식이요법 무슨 운동요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 파킨슨병 진행을 이제 좀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가 대부분인 거고, 이미 발생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약물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약물로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에서는 수술입니다. 그럼 약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떡하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현재로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 세포이식이나 뭐 유전자 치료냐 이런 거 하면 어떠냐. 근데 이런 건 아직 실용화가 안 돼 있고 실험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용화되어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약물과 뇌신부 전기자극술이고요. 세포이식을 외국에서 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두 케이스를 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이식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식한 세포가 죽어버리는 경우, 그건 이제 효과가 없죠. 그게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식한 세포가 제대로 살아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 동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약을 먹었을 때 그 불수유 운동, 자기 마음대로 팔다리가 꼬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 증상이 세포 이식한 환자들에서 나타납니다. 50% 정도에서. 외국의 그 세포 이식이 아주 잘 된 경우에 50%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데 약을 먹어서 이상 운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끊으시면 되죠. 약을 끊으시면 이상 운동이 없어지죠. 물론 약을 끊으니까 그 다른 증상들도 나빠지지만 어쨌든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면은 약 때문에 생긴 뭐 통증이나 그런 이상 운동이나 뭐 구토나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죠. 근데 세포 이식을 하는 상태에서는 세포를 도로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세포 이식은 가능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호전될 확률은 80%, 90%인데 이 환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수술을 너무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한테도 권하거나 아니면 또는 반대로 환자 쪽에서 뭐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제가 워낙 괴로우니까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수술하고 나서 호전 확률이 뭐 80%, 90%가 아니라 뭐 40%, 50%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을 잘 선택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물론 모든 수술이 이제 합병증이 따릅니다. 그래서 한 5 내지 10% 정도에서 합병증이 따르는데, 이 합병증은 종래 저희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수술에 비하면 이제 빈도가 한 반 정도는 낮은 거고, 그 다음에 가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경우, 합병증이 생겼더라도 최악의 경우 집어넣었던 기구를 다시 빼주면은 뭐 거의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한 반 이상이고요. 물론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1, 2% 정도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합병증은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뭐 뇌출혈이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경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 부위 이제 그 감염, 세균 감염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그 안 좋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합병증이 그 0%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실제로 어떤 수술이든지 0%일 수는 없고 0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 2% 정도면은 사실 보통 저희가 하는 그 신경외과에서 하는 뇌수술에 비하면은 그렇게 그 위험한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궁금해 여기시는 게 실제로 입원을 뭐 얼마나 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용이죠.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보험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뇌신부 자극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전 세계적으로 한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걸 씁니다. 그 회사는 거의 뭐 독점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회사는 이제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미국 회사인데 근데 그 기계가 한쪽 집어넣는데 10,000불 정도 합니다. 10,000불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보통 뭐 1,200만 원, 1,300만 원. 그래서 현재 가격은 한 1,3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파킨슨 병원에서 양쪽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기계값만 2,7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수술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도 많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는 뭐 몇 분 손꼽을 정도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은 이 금액을 그냥 본인이 다 내고 받으셨으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2005년부터 그게 보험이 됐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제 총액이 20%만 이제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 1,350만 원이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270만 원. 양쪽을 다 하시게 되면은 양쪽에 집어넣는 기계값은 5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MRI 촬영이나 수술료, 병실료 뭐 이런 것들은 뭐 되게 한 200만 원, 뭐 만 원에 300만 원을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총계로는 뭐 한 700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은 뭐 아주 적게 잡으면 3일,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상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원래 이제 뭐 파킨슨병 수술에서 다른 수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지금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방법이 이거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술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의사들 예상으로는 뭐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